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50원입니다.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배우 박소연입니다.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적을 이어갈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시작이 됩니다.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이 응원합니다. 2588.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잡고 살아갈지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 경제 5단체장이 참석한 신년 인사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일자리를 못 찾아서 비관하는 걸 보면 대통령이 이런 말, 대통령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정말 가슴에 와닿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맑고 고요한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올바르게 다스려질 수 있다. 청정위 천하정이라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같은 자리에서 정의와 국회의장이 건배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화합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 말, 정의와 의장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심정이 아마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만드는 정당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효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효 여사가 건넨 말인데요. 자, 문재인 대표가 예방했을 땐 8분 만났다. 그리고 도와달라는 말에 네라는 한마디로 끝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에게는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20여 분 만났다. 자, 해석이 분분하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좋게 생각한다면 호남이 우리 정치에서는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젊은이들이 흑수저 운명론에 대한 탄식을 선거에 대한 열정으로 바꿔야 한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장을 지낸 임명진 목사가 한 언론사회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선거의 심판론적 성격이 없는 우리의 정치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치에 대한 환멸이 이 무관심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심판으로 표현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만 말이었습니다. 자,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어제 난리가 났어요. 오늘도 난리가 날지 어떨지. 지금 다우존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떨어진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증시의 폭락, 이것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이게 패닉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 강고죠. 예, 글로벌 금융시장에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이런 해석이 되는데요. 예.
아시아 증시 폭락한데 이어 유럽, 중동 증시도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일단 좀 살펴보면요. 어제 중국 증시의 경우 7% 폭락 끝에 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의 서킷 브레이커, 거래 일시 중지를 발동하면서 세계 증시가 큰 타격을 받았죠. 이러다 보니까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닥스 30 지수, 영국 런던의 파이낸셜 타임스 증권 100 지수, 프랑스의 까크 40 지수 등이 다 떨어졌고요. 특히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지난 3일 외교단 관계를 단절하면서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카타르 QE 지수나 요르단 암만 SE 지수 그리고 사우디의 타티올 지수 모두 확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뭐 똑같이 같이 빠진 거죠. 뭐 한코스피는 1918.76에 코스닥 지수는 677.76의 거래를 마쳤고요. 일본 토픽스도 지난 9월 말 이후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일단 이 불안이 2016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지켜봐야겠지만 연초부터 참 어렵네요. 증권 하시는 분들 지금 조마조마하실 겁니다. 좀 있으면 그럼요. 증권 시장이 열리는데 오늘은 예, 어떨지. 근데 예. 미국 증시가 워낙 큰 폭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습니다. 낙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한미아품 회장 개인 보유 주식 1,100억 원어치를 전 직원에게 무상 선물을 했다. 이것도 뉴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임성기 회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약 90만 주, 예. 한미아품 그룹 직원 약 2,800명에게 지급한다. 이게 이제 임 회장이 보유한 개인 주식 4.3%, 한미사이언스 전체 발행 주식의 1.6%에 해당하는 물량인데요. 이게 전체 임직원들이 그러니까 월 급여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지급받게 됐습니다. 네. 또 주식 증여와 별도로 성과급, 그러니까 급여의 200%도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인당 평균 4,500만 원 안팎을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예, 임성기 회장이 이제 지난해인가요? 미성년자 자녀들 1위부터 7위까지 다 주식 증여해서 한참 동안 구설수가 올랐었거든요. 예. 이번 요걸로 완전히 이미지 깨끗하게 씻어버렸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고난의 시기를 함께 이기는 한미약품 그룹 임직원에게 마음의 빚을 느껴왔다. 보답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미약품이 R&D에 치중하면서 베링거 인겔함이라든지 사노피, 안성 같은 데다가 8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지난해 계약할 때마다 주식이 엄청 뛰었거든요. 1월 달에는 15,200원이었던 한미사이언스 주식이 12월에 12만 9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임성기 회장이 1년 동안 2조 원의 평가 차익을 거둬서 제약업계의 최고 주식 부호가 됐었죠. 이 코스닥이나 이쪽에 성장한 기업들은 이제 벤처 기업들이죠. 그렇죠. 이런 일을 가끔은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오래된 기업이 더군다나 이제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이렇게 한 거는 아마 굉장히 드문 경우 같아요. 예, 좀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잘하신 거예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인삼무의 법칙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는 인삼 씹고 있는데 누구는 무 씹고 있다. 같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어떤 회사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막 엄청난 선물을 받고. 예. 야, 진짜 부러워요. 예? 예. 예, 부러우면 지는 건데. 이게 졌어요, 이번에. 요즘 기업들은 딱딱한 형식을 탈피해서 또 시무식, 아주 이색적으로 치르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무식이라는 것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새해 경영의 화두를 직원과 이제 공유한 자리인데. 예. CEO, 그러니까 나이든 이제 CEO가 보통 이야기하면 좀 딱딱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서 소통하거나 나눔 문화 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예,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요, 서울 본사에서 토크 콘서트 시무식이 열렸대요. 네. 장세욱 부회장과 직원들 퀴즈 푸는 강연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질문 하나하나, 직원들의 질문 하나하나 포스트잇에 적어서 장세욱 부회장이 이제 답을 하는 그런 소통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하고요. 예. 또 올해가 이제 붉은 원숭이 해이잖아요. 예. 붉은색 넥타이, 목도리, 배지, 액세서리 줄을 이뤘다고 하고요. 또 유진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를 하는 기부 시무식을 열었다고 하고요. 예. 또 부산그룹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룹 총수가 임직원과 악수를 나누는 악수 시무식. 손 되게 아팠을 텐데. 그리고 방위산업을 주력으로 성장한 하나그룹 계열사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새해를 맞았다고 합니다. 예. 시무식은 진짜 소통의 과정이 됐으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 예, 근데 이게 너무 이색적인 이벤트에만 치중하다 보면 진짜 소통이, 뒷전에 물러서는 이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 이런 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외교를 단절한다고 선언하면서 국제 유가, 이게 더 불확실해진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도 잠시 제가 언급했는데요. 아델 알주바이드 사우디 장관이 지난 3일 예. 사우디 주재하는 모든 이란 외교관은 48시간 안에 본국을 떠나라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지난 2일날 사우디가 반정부 시아파 유력 인사 4명을 테러 혐의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러자 또 이란 시위대가 사우디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공격을 했거든요. 여기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그 중동에서 사우디와 이란은 둘이서 이제 올해 자기 나라가 제일 강국이다면서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데요. 예. 최고조에 따라서 지금 중동 정세 전체가 각각 편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뭘로 편을 먹냐면 수니파와 시아파, 종파 간의 대립으로 이제 그 위기를 치닫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예전부터 이제 사우디와 이란이 이제 갈등이 있었죠. 근데 80년 중반까지는 비교적 원만했는데 87년도에 호메이니가 사우디 건국 이념이 보수적인 수니 종파인 와하비즘을 이걸 이단다 비난하면서 88년도에는 3년간 국교가 단절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한 데 대해 이란이 이라크 비판하면서 사우디 편 선거를 계기로 또 좋아졌습니다. 회복됐는데 이게 또 다시 이렇게 또 나빠진 거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란 어제 국제 유가 2% 이상 폭등하면서 또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중동 정세 불안으로 안전자산 금도 가격이 상승했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그 이슬람과 IS 사태에 대해서 중동 전체가 같이 이렇게 좀 협력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안 되게 된 거예요. 상황이. 참 종파 간 대립은 참 이게 말리지 못하고 참. 종교 대립이 지금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21세기가 맞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최씨라서요. 예. 갑자기 최요한이 나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께. 예. 자, 올림픽 대표팀 새해 첫 평가전에서 승리를 했죠? 예, 어제 올림픽 대표팀이 이 아랍에미리트와의 평가전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이 전반 시작은 주전 멤버들을 대거 제외하고 1.5진 선수들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후반 시작하면서 류승우 선수나 박영우 선수 같이 주전 선수들을 기용을 했고요. 이 후반 16분에 이영재 선수가 선제골 터뜨렸고 후반 43분에 황희찬 선수가 추가골을 뽑아냈습니다. 왜 이 평가전을 하느냐 하면은 이번 달 12일서부터 일본에서 리우올림픽 예선전이 열리게 됩니다. 최종 예선전이거든요. 이 AFC 챔피언십을 겸한 대회인데 이 대회에서 16개 나라가 참가해서 4개조로 나뉘어가지고 풀리고 버리고 난 다음에 각 조에서 상위 1, 2팀이 8강 토너먼트를 벌이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3위까지 리우올림픽 티켓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 대회를 준비해서 평가전 열렸는데 출발이 좋아 보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어제 얘기했죠. 이 후배를 폭행했던 사재혁 선수 말이에요. 결국은 10년 자격 정지, 이 중징계를 받았는데 10년이면 뭐 이건 은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역도연맹이 이 선수위원회를 열고 사재혁 선수에 대해서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결정했거든요. 이 선수위원회에 모두 7명의 선수위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이 자격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재혁 선수 올해 31살이거든요. 이 말씀하신 대로 나이를 감안하면은 사실상 불명예스럽게 은퇴를 하게 됐고요. 2주 안에 이의를 제기를 하면은 다시 징계 수위를 논의하게 되는데 이 사재혁 선수가 이의 제기할지는 좀
미지수로 보이죠. 예. 그리고 역도 말고 야구에서도 징계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이 마카오 원정 도박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 기소되는 임창용 선수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KBO가 빠른 시일 안에 징계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 조금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내려질지는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이 KBO의 징계가 빨리 결정이 돼야지 임창용 선수로서는 그 다음 수순 그러니까 야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입단할 수 있는 팀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점을 좀 감안해서 보면은 임창용 선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KBO가 운신의 폭을 좀 넓혀주려고 적극적으로 빨리 이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분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야구 얘기인데 이대호 선수 어제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예. 그죠? 예. 이 메이저리그 계약을 하러 가는 건가요? 그러면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두 가지 아니에요. 목적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좀 쉬고 있었는데 예. 미국에 가서 롯데 자이언츠가 15일서부터 미국에서 전지훈련 들어가거든요. 예. 이 롯데에 합류해서 좀 같이 훈련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쉴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미국에 가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모색하겠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하면은 미국도 지금 메이저리그 FA 시장이 지금 원활하게 잘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값 1억 달러 이상의 그 A급 선수들 중에서도 아직 도장을 찍지 못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부산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A급 선수들이 영입 대상 1순위잖아요. 예. 협상을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먼저 도장 찍고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이 순차적으로 이대호 선수도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패자를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 8시 26분 41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 추워진 날씨로 고장 차량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순환로 성산방면 연희램프에서 성산램프 구간 1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어 처리 작업 중입니다. 이전 정릉 터널부터 성산램프까지는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반대 성수대교 방면 홍지문 터널부터 정릉 터널 지났는데도 서행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이동하는데 아직은 상계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긴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수서부터 탄천 1교로 지나 청담대교 남단까지 아직은 30-40km 안팎인데요. 반대 외곽 쪽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편안합니다. 도심 안쪽은 경인호 마포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구로역에서 거리권 입구 사거리 구간 다시 신도림역에서 영도모역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부천 방면 서울교부터 영도모역까지도 제속도로 밑돌며 서행되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만 3세에서 5세 아동들은 교육부가 정해놓은 누리과정이라는 수업을 받고 있죠.
그런데요, 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줄다리기 싸움이 해를 넘기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육대란 문제, 언제부턴가 새해만 되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진짜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관련 단체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조성렬 사무처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 지금 상황이 예산 편성이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7개 교육청이 미편성되었고요. 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예산도 이제 4군데가 예. 시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혀 삭감이 돼서 예. 현재는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편성이 안 된 게 아닌가요? 편성이 안 된 거는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이 안 됐고요. 예. 원래 이제 놀이과정 예산은 삭감이 됐다. 예, 2014년도부는 유치원 예산을 다 편성을 했는데 예. 2016년도 예산 중에서 4군데 서울, 광주, 경기, 전남의 경우에는 유치원 예산까지도 이제 좀 삭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도 안 됐고 예. 유치원 예산은 삭감이 됐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있잖아요. 사실 어린이집 관리하는 부서하고 유치원 관리하는 부서가 일단은 다르죠. 그렇죠? 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죠. 예.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죠. 그죠? 교육부 관할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 서울, 광주 이런 데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삭감한 거예요? 예산을 교육청에서 이제 편성해서 시도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 시도의회에서 어린이집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유치원도 편성을 이렇게 좀 할 수가 없다. 심의를. 그래서 이제 4군데가 이제 삭감이 된 겁니다. 금년에. 그렇게 되면 근데요. 이게 지금 매년 반복이 되고 있죠. 근본적인 문제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근본적인 문제는 처음에 이 누리과정이라는 사업이 2011년도에 보육, 유아, 교육과정을 일원화해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 5세 유아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이제 교육,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 무상으로 이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이제 국고, 지방비,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이제 재원을 충당해서 이제 사업이 시작됐고요. 2015년부터는 이제 도입 당시 2011년도의 계획에 따라서 지방재정 교부금에서 재원을 이제 부담하게 되자 시도교육감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이 됐고 금년에도 이제 이런 사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으로는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부담을 하기로 돼 있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렇죠. 예, 법으로서 이제 돼 있고 그러면 예. 그때 법이 만들었을 당시에 왜 그쪽은 가만히 있었어요? 시도교육청들은? 시도교육청에서도 당시 출발할 때 많이 얘기들을 했었나요? 예, 그렇죠. 2011년도에 준비하고 2012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교육감들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사항이에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때는 돈 못 내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사업이 지방재정 교부금 등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예산 갑자기 예산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이제 임시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시죠? 이제 세금으로 충당했는데 세금이 예상보다 조금 줄어든 거죠. 들어오는 세금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되니까 태도를 바꿔서 정부에서 이제 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좀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요약을 해보면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을 하고 찬성도 했었는데 세금이 덜 거치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2012년에서 2014년까지는 이렇게 반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교육청들이.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돈 안 나오죠? 교육청에서도 안 나오고 교육부도 안 주고요. 그죠?
현재까지는 2016년도 금액 나가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 나가는 시스템이요. 교육청에서 이제 어린이집 학부모 계좌로 이제, 금액이 들어가면, 예. 학부모는 이제 아이 행복 카드 요쪽 이제 카드가 결제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입금되는 시스템인데요. 예. 만약에 이제 지금 금액이 지급이 안 되면 1월부터 이제 대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1월 한 20일 이후부터 그게 이제 어린이집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예. 결제하고 나서 돈이 들어오기까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1월 20일경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아, 이거 진짜 큰일인데. 이게요. 근데 정부 같은 경우에 예. 이 누리과정 부족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예. 지난 작년도 12월 3일 날 여야 합의로 예. 3천억 원을 누리과정 이제 지방채 이자 부담 등 해서 이제 목적 예비비 목록으로 3천억 원을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3천억은 예를 들면은 그냥 예비비로 편성을 한 거고 실질적인 금액은 영유아 1인당 22만 원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지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 측은? 어린이집 연합회 차원에서는 이 누리과정 문제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만 764개 정도 어린이집이 폐원했고요. 예. 관련되는 한 14만 명의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떠나서 이제 실제로 보육을 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이런 매년 반복되는 이런 예산 편성 거부 사태로 인해서 학부모 어린이집이 이제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에 진짜 심각한 침해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그 다음에 담당 정부 부처인 교육부, 복지부와의 간담회를 개최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총연합회 산하단체인 시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는데, 시도 어린이집 연합회 차원에서도 예산 편성 촉구 집회, 그 다음에 교육감 면담 등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난 12월 4일 날에 충남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충남 교육감을 이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예, 고발장을 제출한 그 내용은 법적으로 교육감이 예산 편성 예산 편성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했다 이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시도연합회 몇 곳에서 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감들 고발장을 좀 제출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지금 당장 대안은 될 수가 없는데 그럼 이게 대란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부처 그다음에 시도의회 이쪽에서 계속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시도 교육감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부를 하는 사태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금년도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당사자 그다음에 정부 부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중지를 모아서 지금 시급히 이 누리과정 예산이 지급되도록 획기적인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걱정도 많으시겠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조성열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이번 순서 시민 발언대인데요. 이혜민 리포터가 거리로 나가서 안철수 신당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 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신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있던 당에서 안철수 의원이 많이 기대를 받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되게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뭐 유명한 기업인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실망했어요. 정치는 안 했으면 했는데 정치를 해서 관심이 없어요. 정치인 안철수. 통합한 다음에 약간 배신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만일 나오면 저는 실망해서 찍을 생각은 없어요. 안 갈라지면 더 좋지. 근데 뭐 의견이 안 맞나 보지.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뭐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러겠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우리야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뭐 갈라져가지고 지금 이상하잖아. 신당 창당 새로운 맛으로 또 호기심을 갖고 관심 갖게 보는 사람들도 더러 있겠죠. 뭐 저도 관심 있게 듣고 있어요. 그냥 뭐 아주 뭐 싫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긍정적으로 봐요. 기대하는 게 있죠.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이제 좀 새롭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옛날 9세대 정치 말고 그냥 앞으로 이제 없는 사람들 이제 뭐 살게 하고 그냥 그렇게 그런 거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해요. 여태까지 있는 사람들 위해서 정치 너무 편애를 하고 그랬으니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죠.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 쪽이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하고 그리고 기업가의 이미지에서 정치로 왔지만은 그래도 일반 직장이나 이런 대기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서민들하고 많이 활력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서민들을 좀 더 가까이 대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보입니다. 지금 나라에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다 많은데 고위직에 계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서민들을 모르기 때문에 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지도 편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위원님이 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으셨죠? 자, 이제부터는 한번 이 얘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여론이 어떤지 저희가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이 개편을 맞아서 준비한 새 코너죠.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은 여론조사 전문가시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이것이 여론이다니까 여론조사를 한번 해야죠. 네. 안철수 신당 돌풍이 지금 불긴 부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것이 선거에서 이제 어떻게 실현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제법 사실 그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라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신년 각 언론사에서 조사 결과들을 다 내놓았는데 이제 어떤 것들은 안신당이 더민주에 비해서 높은 것도 있고 또 낮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없던 것이 나타난 현상이니까 사실 그 존재감을 대중들이 일단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더 높은 것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민주에 비해서 그리고 수도권이나 또는 호남 등에서 이제 더민주에 비해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어쨌든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들 이제 이것이 일정 부분 새로운 신당에 대한 이제 기대 나 관심을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안철수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 100%에 대한 안철수 의원이나 안신당에 대한 기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뭐 이전에 많은 실망감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또 야권층의 입장에서는 지금 더민주에 대한 실망감, 반감 이것들도 새로운 신당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 이것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그 여론조사 추세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러면 추세상으로는 안철수 신당이 분명히 나름대로 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처음에는 굉장히 낮았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추세상으로는 꾸준하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격차가 좀 더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더민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확장력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가 판가름 나긴 할 텐데요. 지금 더민주가 사실 상당히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사실은 실패하고 있고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신당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무한정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론조사의 함정이라고 할까요? 예. 합은 100%가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안철수 신당을 미국 사람들이 지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유권자 그룹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니까 예. 기존에 있던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것이거든요. 지지를 표출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100%라고 했을 때 야권층은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한 10%는 응답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층 합은 뭐 한 40% 좀 더 높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윤 센터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네. 야권의 포션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이 안철수 신당으로 간 게 더 많다라는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5대 총선 때 국민당하고 민자당하고 오히려 이걸 나눠 먹었잖아요. 지금 안철수 신당이 민자당 거를 뺏은 국민당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새누리당만 피해를 보고 더불어민주당 여기는 그대로고 안철수 신당은 커지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능성을 일단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중도층이니까. 예. 새누리당 중에서 보면 지금 약간 이색적인 것이 이례적인 것이 평가를 받는 여당인데 매우 안정적으로 4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중도층이 나오게 되면 보수 정당에 대해서 충성도가 약한 분들이 중도 정당을 지지하면서 새누리당에서 지지율이 좀 빠지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율을 안신당이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실제 총선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이 표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중도층들 투표 지지 성향이 강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도층 또는 평소에 정치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정치 무관심도가 높은 분들인데 대선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높은 투표를 보이잖아요. 그때는 중도층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선 같은 경우는 50% 초중반대의 투표율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도층들 정치 무관심층들이 대거 투표에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득표 수준까지 나타날지 여부. 그래서 새누리당의 지지를 잠식할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총선에서 보면은 새누리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달라진 현상이 뭐냐면 지난 대선과 총선 이후에 고령층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우리 사회에. 그러면서 이분들이 보수정당에 대한 충성도도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한 50% 초반대에 있는 총선에서 봤을 때 새누리당의 그 안정적 1위 위상 그것이 이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 저는 이게 정당성을 그러니까 정당성 여부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역 기반, 그게 옳다 그러다 떠나서 지역 기반이 없는 정당, 이게 굉장히 뿌리가 흔들흔들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야권 하면 호남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자, 호남에서는 실제로 안철수 신당이 나름대로 이 더민주를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 기반 없이는 이제 비바람에 이제 크게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한국사 정치에서 제3당이 의미 있게 존재했던 것은 자민련뿐이에요. 예,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역 기반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도 아마 안신당 거기에 이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남 같은 경우에 전략적 표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정서를 첫째 존중해야 한다. 필요 조건이겠고요. 충분 조건은 전국적 세력이 될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충분 조건이라고 했을 텐데 그 두 조건을 충족했을 때 호남 표심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있는 더민주 같은 경우는 호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제 정서, 인식이 호남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를 안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안을 찾아서 이제 안신당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호남의 정서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전국적 세력이 될 것이라는 걸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여부에 따라서 이제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 제1 동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민주에 대한 반감, 특히 호남에서 그것이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지금 여러 조사 결과들을 봤을 때 안철수 신당이 이제 좀 더 우세에
오르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총선에서도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호남에서만큼은 아마 이번 선거에서 더민주에 대한 어떤 심판 프레임이 일정 부분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보여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실제 지금 나오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호남에서의 지지율, 그래서 선거에서도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이 또 두 번째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 그렇다면 전국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것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있고 비호감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예.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이제 야권의 사실 비극은 새누리당은 단일한 지지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다면요. 보수층이라고 하는 예. 야권 같은 경우는 이질적인 세 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지지 기반이 그것이 예. 이제 비극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지층들이 있고 중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층들이 있는 거고 또 그것과 별개로 호남층이 있는 거예요. 호남 거주자 또는 호남 원적자들이 있는 거죠. 수도권에. 그러니까 너무나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쉽게 사실 이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은 어떤 정권에 대한 보수 정당에 대한 심판과 견제 이런 프레임으로 사실 묶여져 왔던 것인데 지금의 그 계약 관계라고 할까요? 연맹 성격이 이번에 사실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한길 의원은 뭐 인정 안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수도권에서 중도의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니까 거기에 이제 호남과 진보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상황에서 중도의 성격도 일정 부분 이탈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효과가 좀 뭐 다소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안철수 신당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소한도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이는 현상이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자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도층들 예. 이것이 이제 이른바 정치의 관여도가 높지 않은 분들인데 과연 이제 이분들이 대선 때처럼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올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대선 후보는 한 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투표 요인을 자극하긴 할 텐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안신당으로서의 과제는 그거겠죠. 지역에 얼마나 참신하면서도 대중성이 있는 인물들, 이게 사실 충돌되는 거죠. 참신하면서 대중성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런 인물을 내세우면서 투표 참여도가 제약되는 중도층, 투표 무관심층, 정치 무관심층을 실제 총선에서의 투표장으로 불러냈냐가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안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파괴력을 높게 보면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겠냐고 하는 시각으로 보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수도권에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조직력을 정비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후보들을 내세우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후보를 낸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일부 지역에서 타겟 형태로 후보들을 내므로써 좀 관심도를 좀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정당 득표에도 좀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 투표 외에 그러면서 그 중에서 어쨌든 제1야당의 주도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어느 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하나 정도를 더민주에 비해서 우세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후에 야권에서의 주도권을 어쨌든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선거가 좀 남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지금 선거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 선거 같은 경우에 첫째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구도라든지 이슈라든지 인물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지금 말씀 종합해 보면은 안철수 신당의 바람은 조금 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사실 저는 이제 선거에 대한 본질은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총선은 이제 평가적, 중간 평가적 성격이다 이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제 야당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이제 들어서 어느 정도 세게 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권 견제,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은
회초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정비되고 통합돼서 깨끗하게 놓여져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 부러져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회초리를 유권자들이 이제 쉽게 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회초리가 조각조각 났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제일 관심은 야권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로 쏠 테니까 정권에 대한 심판 평가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사실 이번 이제 선거가 복잡하다는 것이 구도가 이렇게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심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회 심판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일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또 여당은 야당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안철수 신당은 정치 심판론을 얘기하는 그렇죠. 것이죠. 여기에 또 뭐 현역 심판론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제 국민들로서는 구도가 단일하게 전달되어야 양자택일을 하게 하면서 쉽게 선택지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워낙 많은 심판론 구도들이 있다 보니까 제일 아까 제가 투표 선거의 이제 본질일 수 있다고 하는 저 권력을 가진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의 프레임 자체가 쉽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할 수 있는 측면이 이제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전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180석 얘기도 다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정당이 많아지면 유권자 그룹들이 새로 출연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예. 유권자는 그대로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부상은 누구의 몰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지지 기반은 일정 부분 안신당이 잠식하는 기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총선에서 실제로 나타날지 여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야권표 분산되는 데 있어서 야권의 몰락.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때 열린우리당 때요. 네. 보면은 지방선거가 있었죠. 예. 지방선거에 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구분되어서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선거 결과가 어땠냐 하면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하나를 가져갔었고요. 서울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어요. 예. 구청장을. 경기도에서 이제 단 하나 얻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권세가 세다고 하는 이제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야권이 분열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제 열린우리당이 평가를 받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 예. 효과가 워낙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났던 것인데 지금은 야당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어쨌든 정해져 있는 야권층이 분산될 경우에는 새로운 답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 민주당이 그만큼 가져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 제가 살펴보니까 수도권에서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되게 두 자릿수를 가져가긴 했어요. 당시에. 예. 그래서 사실은 야당이 그때는 이제 여권이었는데 참패를 했는데요. 이번에 뭐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흐름 자체, 경향성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야권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야권 연대나 뭐 지역별 후보별의 자율적인 단일화가 활성화되어서 나타날 수 있느냐 여부가 사실 뭐 핵심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단일화. 그러니까 이게 야권은 이게 흩어졌다, 뭉쳤다 하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뭐 분열이 되고 분당이 되고 어쩌고 그래도 뭐 나중에 또 합쳐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도 이합 집산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아마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좀 제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론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알아볼 텐데요. 자,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화요일에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분명히 오늘 하루 어제보다 훨씬 더 나은 하루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